김용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평택을에 보낼 수 있는 전 최선의 카드라고 봐요. 저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저는 앞으로 갈수록 김용남 의원님의 진가가 나올 평택을에서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 유이동 의원이 3선이에요. 여기서 3선했고 이 지금 현재 지역구에 자기 고향이 있어요. 행성읍인가 뭐 하여튼 뭐잘 네. 그렇던데 그러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보지만은 단일화 안 하는 게 훨씬 저는 민주당에도 유리하다. 하정우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자당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 더 좋네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는 그냥 보세요. 아니, 선배는 맞잖아요.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 지역 나쁘지 주민들의 않다? 평가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조금 전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의 가벼운 토크가 있었는데 그 토크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오갈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앞으로도 일찍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서울 사람 성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대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서대문 갑이에요, 을이에요? 서울 사람입니다. 범위를 좀 넓히시네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산 다녀오셨고요. 주말에. 네. 부산 분위기 괜찮으셨을까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당에서 뭐라고 얘기 없고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아무 얘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당이 많이 누워 있죠 지금. 너무 누워 있습니다. 너무 누워 있습니다.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잘 안 쓰죠. 예.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짜 최윤경 기자님이 언론인으로서 바로 서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언론인들이 서 있는데요, 지금. 다른 기자들 대표 못 살라고. 대표성 있는. 야, 한 사람 살리려고 딴 사람 다 죽여요? 상관없어요. 만날 일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역시 뭐 지방선거가 이제 한 6, 7일 남았죠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지방선거 뉴스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뜨거운 보궐선거 지역으로 한번 가보려고 예. 합니다. 민주당. 평택? 네, 민주당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드디어 어제 저녁 6시 5분쯤에 이제 공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고르던 보궐선거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하남갑의 이광재 후보, 네.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 안산갑의 김남국 후보 전략 공천을 발표를 하면서 수도권 재보궐선거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네. 하남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안산도 상당히 예상이 좀 그렇죠. 됐었던 것 같은데 평택은 예상보다는 슬픈 예감. 그 슬픈 예감이 또 틀리질 않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고민 끝에 이제 나온 결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용남 하나 못가남이 됐는데 뭐 일단 당 차원에서는 저는 뭐 최선의 카드들을 이 정도면 최선의 카드다. 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 양보하고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당에게 뭔가 계속 기회를 제공받고 그런 분들이 또 잘 당선이 되고 하는 그런 코스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할 때 이광재 코스 봐라, 이광재 길을 가라라는 얘기가 좀 나올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성 오늘 글을 올리셨는데 본인은 사실 그래도 이 정치인이 지역구를 옮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원도지사 하시다가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시다가 이제 경기도로 옮긴 다음에 경기도 옮겨서 거기에 또 뿌리 내리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경기도 아니지만 같은 경기도지만 거기 옮기라는 당의 요구를 그렇게 쉽사리 뭐 누구는 뭐 평택을 말고 하남 가면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정치인에게 지역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서 아시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광재 지사가 선당호사의 케이스로 좀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김용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평택을 보낼 수 있는 전 최선의 카드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 사실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지금 타당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채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채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은 부채 의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있으시겠지. 감정은 좀 뒤에서 달아보기로 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런 부채감 없이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잘 싸워서 진보 진영 안에서 우리 당 후보가 좀 치고 나가서 우리 당 후보로 좀 단일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왜냐면 지금 거기 지금 다섯 명의 예,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 난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각 진영이 과연 그쪽에서 보수 진영이 만약에 누가 먼저 하느냐인 것 같아요. 예. 그쪽이 먼저 단일하면 저희도 할 수밖에 안할 없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단일화 하나의 싸움이지 단일화는 저는 어쨌거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단일화는 그러면 지지율이 앞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야죠. 뭐 지지율이 당연히 앞서는 쪽이 해야지 뭐 누구 군소정당에게 양보한다거나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그 얘기는 조국 대표가 만약에 앞서가면 역시 단일화를 조국 그쪽으로. 대표가 치고 나가시면은 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치고 나간다. 그러면 본인이 말했던 국힘 제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해야 되는 된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신기 변호사께서는 김용남 전 의원의 평택행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 관련해서 뭐 하남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진짜 평택이 오히려 김용남 의원님한테 저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라는 그래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남은 이제 남자 돌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출마한다고 하면은 평택 을 지역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김용남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원에서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 대한 이해가 일단 높으시기 때문에 평택에 대해서도 물론 지역구에 이동은 있습니다만 저는 선거 잘 치러내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게 중도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안에 저는 김용남 의원님이 가장 최적화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사실은 조국혁신당하고 약간의 그 교집합들이 뭐냐면은 좀 과거 이념적이고 좀 이렇게 실용에 반대되는 행보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뉴 이재명부터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김용남 의원님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랑 코드가 가장 유사하게 그런 실용의 노선을 자신 있게 말하면서 중도 보수 확장 내지는 보수 확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평택이 AI와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 또 평택항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런 경제 산업적인 그 주제들도 많은 지역구인데 경제 전문가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제가 김용남 의원님하고 또 AI 공부도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실생활에 대한 그런 관심과 체득이 저는 평택 가서도 소구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저는 앞으로 갈수록 김용남 의원님의 진가가 평택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용남 전 의원하고 조국 대표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김용남 먼저 사과해라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용남 의원이 사과할 필요는 없죠. 제가 보기엔 사과를 하려면 조국 대표가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원래대로 한 법정 구속됐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돼서 배지 떨어졌는데 그 22대 국회에 다시 출마하고 계신 거잖아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조국 대표가 유권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용남 그때 당시에 김용남 그 전 의원은 뭐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그래서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 조국 그때 당시는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저격을 했는데 본인이 뭐 쫙 장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건 하나도 없다. 그때 합병을 하려고 하다 법무부 장관 되는 바람에 합병되지 않아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평택은 굉장히 재밌는 게 김용남과 조국 두 분이 단일화하면 이제 진보 진영이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이거 두 분이 이렇게까지 감정 대입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과연 이제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약간 좀 서로 조심하겠지만 조금만 더 진행되면 아마 치열한 공방이 오갈 텐데 거기서 예를 들면 누가 단일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지금 지지도가.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또 지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또 본인의 약간 유명세가 있고.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고, 여기 유이동 의원이 3선이에요. 여기서 3선했고, 이 지금 현재 지역구에 자기 고향이 있어요. 팽성읍인가 뭐 하여튼 뭐 잘 네. 그렇던데, 그러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단일화하기는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고, 네. 이 지역이 이 전직 법무부 장관들, 전직 당 대표들 뭐 이런 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엄청나게 재밌는 선거구가 되겠다. 청년직 당 대표들 모여서 예. 네.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단일화 관련해서는 네. 전 지금 다자구도잖아요. 네. 저는 김용남 의원이나 뭐 조국 대표나 단일화는 저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비슷할 때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가 나지. 지금 김용남 의원이 가지고 하는 그런 실용의 노선과 또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그런 이념적인 태도 내지는 뭐 진보적 같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으면요, 오히려 중도에 있는 표가 안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각자 고유성을 가지고 중도를 누가 더 많이 확장해 나가느냐 싸움이고, 네. 다자구도에서는 30%만 나와도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유리한 게 뭐냐면, 지금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 조직이 약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평택에도 기존의 조직들이 또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확장 전략만 잘 쓰면 저는 해볼 만한 선거고, 저 충분히 굳이 단일화 가능성이 안 있다. 해도. 단일화하면 오히려 저 손해 본다고 봅니다. 이게 그 상당히 논리적인 게, 네. 왜냐하면 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기 황교안 씨 있잖아요. 황교안하고 유이동인데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해요. 아, 그래요? 단일화하면 네. 마이너스 나죠. 단일화 안 돼요. 아. 단일화 안 돼. 왜 그러냐면 황교안 이분은 부정선거론자에다가 극우 그 컨셉으로 가시는 예, 분이고, 유이동 의원은 뭐 상당히 개혁 진보, 개혁 보수 성향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한 그 극우 성향에서는 유이동 공천 준거 놓고서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황교안 그 전 대표 쪽에서도 단일화 가능성 없다. 뭐 나는 그냥 간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진보도 단일화되기 쉽지 않고 보수도 단일화되기 쉽지 않은데, 단지 조국과 김재현 이 두 당이, 조국과 김재현 예. 거기도 지금 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단일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씨가 상처를 엄청 받았잖아요. 네. 왜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왔어? 네. 이러기 때문에 전화 좀 받아.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받아라. 가르친다. 네. 아니 근데 다- 저기는 가능하지 않아요? 김용남, 김재현 이렇게는 단일화 가능하지 김용남, 울산하고. 김재현. 근데 그게 울산시장 선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사실 그래서 진보당은 상당히 공을 들여왔죠. 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당이 양보를 할 테, 단일화를 할 테니 여기를 달라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국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시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조국 당에서도 지금 울산시장 후보를 내면서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국민들에게 자칫, 그리고 평택을 유권자들에게 자칫 정당들끼리 진보 진영에서 무슨 밀실 협상하는 거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택을 유권자들이 제일 원하는 사람으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정당 간 울산시장 줄 테니 이런 협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전 김영남 의원이 자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나온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김영남 의원이 뛰고 하면은 저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 우리 당에게 충분히 우리 당으로 단일화하자는 명분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거다. 여론조사 혹시 우리 네. 최 기자님 지금 있으시죠? 표를 띄워주시면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조사를 한 거고, 이게 4월 25일, 26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확정 전에 평택 을 거주하는 703명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조국 후보가 23.4, 김용남 후보가 21.4, 유이동 후보가 21.2, 황교안 후보가 12, 김재현 후보 9.4 이렇게 나와요. 막상 그 김용남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 선언 엔드 뭐 이렇게 지역에서 저 플래카드 걸고 시작하면 이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네. 저 수치는 그냥 이름만 보고 찍은 거고, 사실 그래서 김영남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고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줘야 되지?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민주당 후보 내는 거 맞네? 김영남으로 공천했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도 진보 진영에 있는 아마 김재현 후보나 조국 후보로 응답했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예. 게, 저 조사 결과가 좀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전략 공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을 때 한 거고, 조국 대표는 그래도 출마 선언과 또 평택에서도 선언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확정이 된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전국구의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안 나온 결과기 때문에 오히려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면요, 전 저 차이가 이제 김용남 의원이 훨씬 우위로 아, 좀 그래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일단 김종익 전 최고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고, 두 분도 단일화 가능성, 예를 들면 조국, 김용남 혹은 뭐 김용남, 김재현 이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론조사가 네.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되게 특별히 높게 나오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애매하게 나와서 이러다가 둘다 보수 진영이 진다. 둘 수 있다. 보수 진영의 의석을 내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진보 진영은 아까 말씀드린 국힘 제로를 내세우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국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상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유이동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죠.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내가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단일화한다 그러면 네. 정치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 거죠. 근데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북구가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지 않나. 근데 아까 여기 누구도 단일화 안 될 걸로 보고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붙었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논의를 개별 지역구에서 하는 건 뭐 안 된다. 그냥 한다면 중앙당에서 당대당에서 진행하겠다. 완전히. 네. 그렇게 하면서 양보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중앙에서 이건 컨트롤 하겠다는 거지만 조국혁신당에서는 중앙이 곧 조국이죠. 조국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조국 때 뭐 당이 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단일화를 조국 대표 쪽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혹은 뭐 김용남 전 의원 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들기도 단일화 이게 하고요. 어려운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김용남 후보를 내려야 이게 뭐 단일화 조국 대표 중심으로 되는데 또 합당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조국 대표도 당의 명운과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모든 걸 걸고 지금 배팅을 했는데 어떻게 물러납니까? 거기다가 지지율이 만약에 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오히려 또 접어줄 수가 있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비슷비슷할 때는요. 오히려 단일화 협상부터가 이게 난항이 있고 단일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후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별로 네. 이건 좋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보지만은 단일화 안 하는 게 훨씬 저는 민주당에도 유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공천을 대충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보면 큰 잡음은 없이 했어요. 사실 송영길 그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으로. 공천을 주고 김남준 뭐 대변인도 주고 그다음에 이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전해철 씨의 그 인기도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걸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는 이광재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용 후보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윤 그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알려졌던 분이고 지난번에 이제 1,200표 차이로 졌어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이창근 씨가 딱 그 텃밭을 갈든 곳인데 이제 날라온 거야 이제 이용 후보가. 그래서 이창근 씨는 이번에 혹시 자기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오세훈계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안 줄 거다. 그러면 이제 이용 후보가 다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이용 대 이광재 그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이광재 후보는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하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하남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하나 언제부터 안다 그래요? 뭐 강원도 왔다 갔다 할 때 뭐 들린 것밖에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의 비전이야. 아이, 북구갑 얘기 좀 해볼까요? 국구갑 조금만 참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민주당에서 제일 또 힘들었던 부분이 김용 네. 예, 전 부원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아니 무슨 뭐 의원 70명이 지금 뭐 김용 공천을 같이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김용 공천 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배려를 뭐 하거나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당의 공적인 행위와는 달라야 한다. 실제 뛰는 후보들이 주지 말라는 연락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한 지역 같은 데서 아슬아슬한 지역은 굉장히 이런 잘못된 선택 하나가 큰 영향을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많이 넣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광재 후보가 네. 당협을 내려놓고 하남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 자리를 이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남 분당의 분당갑의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장. 되면서 다음 총선을 아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거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야기. 당연히- 대법원에서 네. 무죄 파기환송이 나와야지 가능한. 뭐 당연히 일이죠. 그렇겠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은 일단 이번 재보궐에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김용 전 부원장 지지했던 혹은 뭐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의원들은 70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공천을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거는 조작 기소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강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공천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어떻게 이런 공천을 할 수 있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고 그 절차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충분히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어떻게 보면 김용의 파워 이런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보니까 그 스킨십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지지선을 해주고 한 게 이분이 지금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치를 하시면은 지역 관리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하실 거라고 물론 지방의원도 하셨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털고 오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당에서도 그런 우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 경기도 선거 말고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그 대구시장 선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단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2년 전 총선 때 여기에 양문석 의원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파가 이 부울경에 우리 한 7석, 8석 예상하다가 전재수 한 명만 살아남았던 게 중앙에서의 그런 여파가 다 미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김부겸 한번 찍어줄까? 전재수 한번 찍어줄까 했던 분들이 중앙에서 하는 거 보고 민주당 안 되겠다. 안 되겠네라고 하고 안 찍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인간들은 원래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부울경 선거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당이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희망을 좀 더 많이 걸 수 있겠다. 정말 진짜 어렵거든요. 이겨도 겨우 이길 거예요, 부울경을. 그래서 그 정도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 징표로 받아주면 될 것 같고 네.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적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부울경까지 이기면 완전 싹쓸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네. 근데 아니, 아니 사실 안 됩니까? 아니, 이게 이번에 그 민주당 공천이 네. 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경쟁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지만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김용 씨를 공천 주지 않은 거 그거는 대단한 용기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 같아도 만약에 김용 씨를 공천을 했으면 나가는 방송마다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국민 웃기게 생각한다 이랬을 텐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 갑자기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불안한데. 무슨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있는 대로. 그래서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공격해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지들을 많이 좀 미리 많이 잘라놓은. 없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아직 공천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뭐 7일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아이고 그때 앞으로 열흘 지난 다음에 열흘 동안에 우리 다 죽으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이 잘 안 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오히려 더 힘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힘이 돼요? 그래요? 죽을 지경이지 지금. 이거 완전히 무슨 시감자까지 다 싹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죠. 그렇게 한번 또 싹 한번 밭 갈고 다시 이제 새로 뭘 심는 게 오히려 더 희망적이진 않을까요? 뭐 별로 희망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안 되고요. 네네. 자 그러면 네. 부울경의 그 부 부산. 한번 가볼까요? 네, 부산 북각. 네. 재보궐 출마하냐 안 하냐 계속 이야기했던 하정우 아하. 청와대 AI 수석이 어제 저녁 사표 냈습니다. 사의를 네. 밝혔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요 하정우 수석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또 사표를 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하정우 수석을 사랑하는지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컴퓨터 공학도로서 과학자지만 세상 만사에도 참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탐이 났습니다. 표준고를 거기서 다 나왔고 토박이고 진짜 부산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계승발전시킬 딱 맞는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네.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이 결국 이제 부산 북갑으로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혹시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하정우 수석이 워낙 유능하고 또 AI 관련돼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또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또 본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게 됐기 때문에 뭐 그 상황 자체는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부산 북구갑도 아까 제가 평택을 설명드린 것처럼 단일화하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다 동시에 출마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당선은 될 거예요. 당선은 될 것인데 저는 하정우 수석을 데려온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정무적인 그런 조정이 좀 미숙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AI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만 말했지 지금 세부적인 것들 다 기초도를 놔야 될 그 중요한 시점인데 하정우 수석을 국회로 데리고 와서 입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좀 설득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다음에는 좀 네.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또 다른 뭐 AI 관련된 어떤 인재가 있겠죠. 있어서 이제 다시 뭐 그 자리에 앉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이 갖는 상징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분이 또 하정우 수석의 뒤를 잘 또 이어받을 수 있을지. 워낙 AI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 앞으로의 먹고 살 거리, 먹을 거리에 한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을 또 담당할 수도 있는 거라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송합니다. 대통령한테 좀 빚진 마음이죠. 당이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고 싶었던 인재고, 그러니까 GPT 쓰던 사람한테 GPT 이제 못 쓰게 하면은 물론 제미나이나 뭐 젠스파크나 뭐 많지만 GPT를 계속 되게 유용하게 쓰셨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근데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사실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출마하지 말고 나랑 일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내가 막지 않고 자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한 것 자체가 당을 좀 배려한 것이고. 네, 당이 엄청나게 배려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이 대통령의 이 배려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당정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앞으로 나왔을 때 이 빚진 마음을 꼭 생각을 해서 그 정부가 가자는 거에 당이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이거를 기억하고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겨야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지금 나오는 왜 북구감 얘기할 때마다 자꾸 여기 한탄을 하세요. 우리 당은 그러면 우리 당이 뭐 가까스로 이겨야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대통령이 그렇게 쿨하게 보내준 만큼 압도적인 승리로 좀 당과 정부에게 네.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부산 북갑이면 또 관심 지역이시죠. 그러니까. 최대 관심지.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부산 지역에 제가 이제 2주 동안 쭉 가보니까 예. 부산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 35%에서 많게는 40%까지 민주당의 고정 지지표가 있더라고요. 고정이 40까지 돼요? 40까지는 안 돼도 한 35%는 있는 것 같아요. 35%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40% 얻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탄핵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40% 얻었어요. 그건 좀 덜 얻은 거지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상방이 막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50% 이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 완전히 본인의 스킨십이에요. 전재수의 개인기였다. 전재수의 개인기예요. 예. 전재수의 개인기로 그 북갑 지역이라는 데가 보면 완전히 구도심이거든요. 구포초등학교 120년 된 학교예요. 119년 된 학교고 그다음에 구포시장은 한 4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그 중심이었어. 중가였구나. 그러다가 이제 해운대, 기장 이런 데가 막 발전하니까 여기는 구도심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50% 이상이 거의 60대 이상이 이제 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스킨십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해운대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SNS라든가 혹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끼리면 또래 분위기 위해서 40, 50대 네. 분위기 위해서 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로 사람을 다 전재수 만나야 씨처럼 하나하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야 되고 거기서 상대방한테 걔가 괜찮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그냥 관점으로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그걸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진짜로 막 무릎 꿇고 만나면서
이게 심지어는 야 전재수보다 더 부지런하대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과연 이제 정치 막 시작하시는 하정우 수석이 네. 가서 그 거기에 계신 그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각해 보셔요. 제가 갔다 온 경험으로는 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무슨 하정우 AI 수석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 고관여층이나 우리 평론가들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 하정우 수석은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자기의 가장 고점이에요? 피크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야가 먹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오케이 오셔서 한번 와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알겠습니다. 김정혁 최고님의 그 어색한 사투리만큼이나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사투리도 어색하게 느껴질 거다. 아, 사투리 안 해요 거기. 그러니까 근데 뭐 한 3달이라도 먼저 갔으면 모르겠는데 한 3주 먼저 가서 하신 것 같고 지금 하정우가 이제 오면 되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이제 오면 아니고 3주 갔는데 네. 보면은 그 이전에 똑같은데 뉴스토마토에서 네, 했던 네. 여론조사보다 열흘 딱 갔잖아요. 열흘 동안에 그 9% 몇 프로가 올랐어요. 그래요? 예, 9. 몇 프로가 올랐죠. 그 여론조사가 네. 있긴 있죠. 지금 나온 거는 그러니까 추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가 24일, 25일 이틀 동안 부산 북구갑 거주한 성인 800명, 802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정우 후보가 35.5, 한동훈 후보가 28.5, 박민식 후보가 26 이렇게 나왔고 네.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43.4. 근데 저게 뉴스토마토에서 그 전에 했던 조사가 네. 그 순위가 한동훈이 그때 3등이었어요. 네. 그때 19%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똑같은 회사에서 한 조사인데 그 28.5 그러니까 9. 몇 프로가 9%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순위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분도 이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하수석도 내려올 건데 내려와서 이제 그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저도 이제 뭐 선거도 치러보고 했지만 우리 다 선거 치러봐서 알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본 경험에서 현지 분들과 만나서 뭐 식당에 들어가고 남들 술 먹는 데 가고 뭐 인사하고. 무릎 꿇고 얘기 듣고 앉았고 뭐 경로당 가고 버스 안에 올라가서 얘기하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네. 보자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뭐 약간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전 하정우 수석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정우 수석이 뭐 준비가 됐거나 뭐 좋은 정치인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건 이기는 가능성이지. 저는 하정우 수석 개인만 놓고 보면은 제가 왜 그래도 그동안에 이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냐면은 정치인 모드로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면들이 뭐 긍정적인 거 비전이나 그 지역에 관한 발전상도 AI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뭐 보육부터 뭐 복지, 교통 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가게 되면 이제 뭐 캠프 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많이 돕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내부에서 이런 분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비판도 받고 이거 감수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장해야 될 하나의 그런 덕목들인데 이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30 며칠 만에 나와가지고 선거를 뛴다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일이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다행인 것이 상대가 분열돼 있고 통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그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그런 생각이 박민식은 통합 가능성은 없죠. 들어요. 전 없다고 봅니다. 저도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3자 대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지역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특이한 지역이 박민식 후보가 그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저기서 나오긴 했지만 네.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하고 2번 당선되고 2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면서 뭐 나는 분당의 20년 주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당에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영등포로 갔다가 영등포에서 경선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강서로 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 경우를 거쳐서 그때 이제 서병수 그 지금 당협위원장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내 여기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와라 그랬더니 나 안 갑니다 나 뭐 더 이상 거기 안 갑니다 이래서 이번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도 서병수 위원장이 너는 그때는 내가 오라고 그랬을 때는 안 오더니 왜 오냐 난 너 못 도와준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동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이분은 이야기들을 부산 북갑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다 알죠 아, 다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이제 어쨌든 당 대표를 지냈고 그다음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이 또 장점인 것이고 하정우 수석은 보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참신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띄워준 것들에 대한 그 뭐가 좀 있나봐라는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세 분 다 약간 장점과 약점이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자당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 더 좋네요. 그러니까 아닌데? 박민식 후보 그러니까 지금 자당 후보를 혹시 무소속 후보를 생각하신 거 아니죠? 진짜 예리하게 좀 장점과 약점이 아닌데도- 있는데 그럼 제가 저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아니요. 제가 얘기 좀 드릴게. 아니, 제가 아니에요. 제가 내가 말씀드리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게- 자당 후보를 아니, 지금- 이상한데 되게 어색해 자당 후보. 네,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는 한동훈 후보의 선배가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차차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 중심으로 힘이 모이게 될 것이다. 본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는 좀 보세요. 선배는 맞잖아요.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한동훈을 나이는 죽이지 젊었어. 못해서 그게 목숨 걸고 있는 분인데 그것도 맞고. 그분이 그렇죠, 뭐.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왜곡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의 사감이- 하자 때문에 사감이 들어있다. 잘린 거잖아요. 가만해서 다른 제가 얘기고. 네, 가만히 다 그거 그거는 알아듣습니다. 뭐좀 다른 얘기고. 그 선배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여기는. 아니, 포지션상 선배다. 기분이 지금 되게- 바로 기분 상하셨어. 지금 많이 자당 상하죠. 후보 마음 상해. 예. 근데 저는 그 지표 얘기 잠깐만 하면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지표는 사실 이 유권자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대 안 나온대. 나온대 안 나온대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지표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그 지표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우리가 지금 마치 후보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영풍 기자도 있고 뭐 아직 공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천 확정이 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 뉴스토마토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또 재밌는 게 그래서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 단일화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반대가 47%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단일화 반대하겠죠. 구도상 유리하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아마 단일화 해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일화 안 되지라고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미 우리 당 후보 안 되도록 한동훈도 안 돼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 특히 이제 재보궐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죠. 네. 조직으로 가는 표들은 어쨌든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외의 표들이 좀 덜 나오는 편 아니에요? 그게 장해찬 장현 얘기해도 되죠? 네, 장해찬이 얘기하는 장해찬 후보가 네. 얘기했던 자기도 원래 한 28% 나왔다가 쭉쭉 빠진 게 결국 조직표가 굳건하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무소속 후보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투표율이 되게 중요해요. 네. 투표율이 중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저희 당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국민의힘에 그 호남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강성이에요. 제일 윤호개인에 가까워. 호남에 있는 호남에 국민의 있는 분들이 이해 안 되죠.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제일 강성 윤호개인에 가까워.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주변에 다 자기들이 반대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똘똘 뭉쳐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에서도 호남 정도는 아니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처럼 아니지만 부산에서도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한 60% 이상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고 우리는 소수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층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적극적 투표 지지층에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응답도 잘해주고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 그래서 이번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낮아지면 저희한테는 손해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과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보수 재건을 들고 이제 북구로 간 건데 네. 보수 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그게 지금 내 삶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표 준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재건을 할지 말지도 그건 모르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부산의 발전 그리고 부산 북구의 이슈들에
대해서 또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좀 지역에 밀착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수 재건을 얘기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그런 밀착형 공약들과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 조화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춘현 대변인 말씀대로 가면 갈수록 이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버티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건 또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네, 네, 좀 네.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버티기 어려운 거보다도 유세 현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장면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요건 한번 보고 보고 그 갈까요? 현장 상황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과를 낼 것이고, 그리고 저런 분들의 말씀까지 제가 새겨드리면서 부산에 너 네 필요 없거든. 부산 사람들 너 안 오네. 오지마. 우리 왜 부산이야? 부산이야. 네 오줌 싸겠다. 오줌 안 싸겠다. 어? 그런데 누구 주지 마라. 폭구가 네 밥이가. 그래 됐다 주지 마라 이건데 누구 주지 네 마라. 밥이가 부산이에요. 네 누구 주지 마라. 아니 움직이지 여기 와서 네가 진짜 같은 게 오줌하라고. 왜 부산에서? 민주당하고 1.184 맞나? 민주당하고 1.184 맞나? 민주당이 네. 김윤영, 윤희석 이런 분들 얼굴도 지금 같이 보이네요. 아, 네. 네. 오지 말라는데 왜 네 같은 배신자가 와서 뭐 요런 이제 이게 민심이야 아니면 저런 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부산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네. 저 지역에 사는 분 아니에요. 아 북갑에 네, 그리고 저분이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 아주 극우적인 그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람이에요. 아, 출장 다니시는 뭐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주변에 무슨 예를 들면 저런 데 오면 자기 저 동네 주민들과 같이 오든가 그러잖아요. 딱 혼자 오셨더라고요. 아. 혼자 오셔갖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할 말 더 있다. 그러니까 더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주민들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소리치냐 그래갖고 쫓겨나. 나중에 경찰이 이제 이러지 마시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저 장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갑에서는 야 한동훈이가 대단하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 와서 욕설 퍼붓고 그러는데도 다 듣고 앉았더라.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무슨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테러 당해서 그게 확 분위기 달라졌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지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사실은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본인들의 감정 발산은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저거는 오히려 상당히 그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 지역 나쁘지 주민들의 않다? 평가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는 곳까지 가요. 여튼 아니, 뭐든 아무튼 이슈가 되면 네, 좋죠. 아 그런가요? 일단. 네. 그리고 다 들었다는 예, 것은. 유튜브 등에서도 하여튼 바이럴이 좀 많이 됐던 예. 거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충북 한번 가볼까요? 충남 아닙니까? 아산 한번 가보려고. 아산? 이거는 소개만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강훈식 네네네네.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에는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하는 것으로. 근데 전은수 청와대 알려졌습니다.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됐습니다. 대변인이 된 지는. 예. 부대변인으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예. 최근에 대변인이 됐고 예.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네요. 출마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하기 전에는 뭘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교사 하시다가 네. 로스쿨 자격증 따서 변호사 하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울산에서 출마를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의 후보였던 김상욱 후보, 네. 김상욱 의원과 붙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도 재보궐이 발생했는데 그 지역이 아닌 이제 충남 지역으로 사실상 이제 발표가 이제 인천 경기도 났으니까 곧 날 건데 아산으로 나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천을 그래도 꽤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부러우시겠습니다. 진짜 부럽죠. 여기서 안 부럽다고 말하면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런 공천이 있고 누군가는 이런 공천도 있는 거죠. 네. 지금 힘겹게 네. 이 질문 하려고 저한테 이거 물어본 겁니까? 나는 지금 존스 대변인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튼 이제 뭐 설명됐습니다. 로스쿨 나오고 네. 변호사 하시고 네. 초등학교 교사. 네. 그리고 아마 이미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가족들도 이미 아산에 이사를 가시고 거기서 좀 터를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갑자기
뭐 갑툭튀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변인 준 거는 그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대변인 부대변인으로 습격시켜준 10개월 거는. 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한 달에 준비를 했다면서요. 네? 미리 준비를 했다며 나갈 걸로.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공천을 받을 거를 다 이게 예정을 해놓고서 거기서 대변인으로 공천이라 습격시켜주고 하면요. 이사도 간 거예요? 공천장이 출력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출력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이건 거기 본인 때문에.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아, 팩트입니다. 맞아요. 출력될 때 생생하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울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저 가슴 아픈 과거를 상기시켜서 네. 죄송해요. 근데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아 그럼 내가 울어? 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네. 전우수 대변인 아산으로 간다. 네. 네. 그리고 충북 한번 충북 가볼까요? 갈까요? 이거 진짜 우리 김진태 지사가 굉장한 말을 남겼잖아요.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영환 지사가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 정영진은 결자 해지해야죠. 아, 나 무슨 얘기인가 했네. 아, 참, 나보고 얘기해서 가슴이 털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환 지사가 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죠. 뭘 이것저것 여쭤봐서 하나만 여쭤봤습니다. 돈 정말 안 받으셨어요? 막 계속 물어봤어요. 아, 근데 그게 좀 많이 불쾌하셨던 모양이에요. 아. 네, 그래서 중간에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냥. 인터뷰 중에요. 네. 네. 그래서 여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일이 한 번 방송이 아주 있었습니다. 쌓여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다시 결자 이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가 제가 됐으니까. 다시 연락드려서 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사 민주당 후보는 신용환 후보 이전에 결정이 됐죠. 아, 네네. 그래서 신용환 대 김영환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신용환 대 김영환. 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현역 지사 11명이 전부 다 생존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부 물갈이가 됐죠. 네. 아, 우리 여기 스튜디오가 충북에 있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네요. 혼날 뻔했습니다. 자, 그렇게 충북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갑니까? 네, 이제 배현진 의원이 한 이야기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온 뒤로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차관보급 때문에 우리가 며칠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 차관보급? 예, 근데 장동혁 대표의 그 저격수로 불리는 배현진 의원이 이거 사실 그 브로커한테 속아서 갔을 확률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전에도 들었거든요.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브로커한테 속아서 갔다고요? 가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어라고 아마 알고 갔는데 실제 그러지 않았던 거 아닌가 네. 하는 의심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미가요, 아마 장동혁 대표나 혹은 김민수 최고 쪽에서 미국에 있는 이른바 브로커나 로비스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한테 좀 엉터리들한테 속아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나 투대받았다 트럼프 측으로부터 이런 말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국내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속아서 간 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홍 시장님께서 장동혁이 속아서 간 것 같다고 얼마 전에 굉장히 놀리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동시에 2명 보내고, 그러니까 네. 장동혁, 홍준표 두 사람 보냈고, 한간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그 방미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겨서 가게 됐다는 말도 있었다. 패친 말 믿고 네, 갔다고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3명 동시에 보냈고요. 네, 다 보냈습니다.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면 네, 특검 갑니까? 본인 아니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그 진종호 의원 진상조사해야겠는데 진상조사는 이런 곳에서 해야죠. 사실 왜냐하면 저는 저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 방미한다고 했을 때 막 국힘 관련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게 루비오 장관 아니면은 뭐 벤스 부통령 맞아요. 아니면 폴라와이트 3인 중에 한 명은 만날 것처럼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방미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그 3명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차관 볶음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속았다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당내가 정상적인 당이라면 진상조사를 하고도 남을 일이죠. 네. 근데 안 하겠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야, 근데 진짜 요번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방미 성과나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설득이 좀 되면 좋을 텐데, 만난 사람도 그렇고 성과에 대해서도 참 너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하도 많이 비판을 해서 시작하기 싫은데. 그래요? 뭐 열심히 적으셨는데 결자 해지 적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이제 원래 가서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갔다. 근데 갔다 오면 뭐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갖다 놨는데 그럼 뭘 얘기할 거냐 그랬더니 너 할 얘기는 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갔다. 그럼 갔다 와서 뭘 얘기를 해줘야 도움이 되는데 그건 비밀이야. 뭐냐 그건 비밀이야. 안 이렇게 알려주는. 보면 말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네. 형용모순이고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모순이고 심지어는 트럼프를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뭐 도움은 별로 안 지방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네. 도움될 일은 없거든요. 루비오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뭐 벤스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만나고 온 사람이 그냥 차관보의 비서실장 33살짜리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그냥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가 33살이지만 공화당 청년협회 활동을 해서 트럼프하고 되게 가까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무슨 야당 당수나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그 김용이나 정진상 씨 만나고 갔다고 혹은 뭐 장해찬이나 박민영이 만나고 갔다고 해서 가서 야 그 사람들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더구나 얘네가 만약에 선거를 치를 때 와서 하고 갔다면 일본의 여론은 가만히 있을 것이며 일본의 유권자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 갔는데 야당 대표라는 분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온 것은 제가 보기엔 진짜 이 지금 현재 지도부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원래 IRI라고 뭐 국제공화협회인가 거기서 초청을 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2박 4일로 갔는데 그 IRI에서는 우리 초청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2박 4일이 갑자기 3박 5박 7일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8박 10일이 되고 고무줄처럼 거기서 늘어나잖아요. 근데 저도 특파원을 해봐서 아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절대로 누구를 만날 때 외국의 무슨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때 번개처럼. 6개월 전부터 하고 뭐 최소한 몇 달 전에 하지 이렇게 가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했냐면 의사당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뻗치기 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기자들 뻗치기 하듯이 누가 나오면 한번 딱 만나서 우리 좀 만나주세요. 이거 굴욕 외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하고 와서 이거는 뭐 누가 했든 간에 비판을 받아야 돼요. 과거에 저희도 막 비판했던 게 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그렇게 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공격을 했듯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동일한 잣대로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걱정되는 건 혹시 다음에도 야당 대표 가면 저기 만나고 가 이런 대접 받지는 않겠죠? 그거는 대사관하고도 미리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대사관하고 아니겠죠? 미리 얘기하고 그쪽에 우리 쪽의 채널들을 통해서 외교안보통들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하고 다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랑 직계가 완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거는 우리나라 약간 뭐 장관 정책보좌관 정도 뭐 그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장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장관 정책보좌관이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장관 정책보좌관 제가 아는 형님들 많은데 제가 아는 형님들 만나고 온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그 미국까지 가가지고 기껏 누구 만나고 왔다는 게 그런 장관 정책보좌관급의 그런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게 지금 당비 국민 세금 수천만 원 들여서 갔다 올 일이냐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이렇게 다 해버리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거기 그 사진 있잖아요. 어떤 두 사진? 사람이 찍은 발 이렇게 예쁜 올라가는. 사진. 네네. 의사당 앞에서 예. 찍은 사진은 이제 김민수 최고가 교민이 와서 찍어줬다. 근데 그럼 울상을 하고 찍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 이야기.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그 당 사진 그 담당자가 같이 따라간 사람이 찍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하고 찍은 사진. 당에서 사진 찍는 찍으려고. 일을 하는 분이 거기 따라가서 예. 아, 따라온 사진 담당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하나 해명이 다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들도 많은지 모르겠고 아니 그리고 나를 쳐다봐.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그 동안에도 뭐 서울시장 경원 후보 관련해 가지고 어디 출장 다녀온 걸로 뭐 외유성이니 뭐니 엄청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 같은 잣대로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당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윤리를 빨리 소집을 좀 해서 장동혁 대표를 이거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근데 배현진 의원이 한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존재감을 스스로 감춘다면 장동혁 대표가 그냥 나다니지 않는다면
그럼 다들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냥 각자 선거운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 당 대표 없는 셈 치고 하자고요? 예, 없는 셈 치고 사실상의 거리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시끄럽게 다니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24일에는 서청원 전 대표, 26일에는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플러스 조원진 조원진? 네, 우리공화당 대표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왜 만나요? 외연 확장이겠죠. 그렇겠죠. 예. 원로 맞아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면은 네. 선거를 대패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네들이 하라고 해서 107명 결의문도 냈고 절윤도 했고 그리고 선거에 도움 안 된다고 해서 미국도 갔다 오면서 잠깐 피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림자처럼 없는 듯 지내라고 해서 없는 듯 지냈잖아. 그래서 선거 졌잖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졌잖아. 니네 책임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책임 묻지 말고. 지금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인증 패널들의 논리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윤 어게인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조차 떠났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책임 소재를 덜어내기 위한 행보를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간판에 서서 정말 이 정면으로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나라 하는 거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여지를 줄 겁니다. 그게 지난 1월이었나 왜 그때 한번 장동혁 대표가 진짜 이렇게 나 흔들 것 같으면 한번 저 표대결 한번 하자고 네, 나와 붙었어요. 그죠? 나와. 나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때 나갔어야 돼. 그때는 아무도 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있더만요. 다이다이 떴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아니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 이후에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게 지금 우리 성치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본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또 선거 패배의 책임을 또 뒤집어 씌울 공간을 또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거 패배 이후에 빌드업 중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더라도 잘 져야 되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속으로 좀 웃고 있지 않을까. 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아니다. 저는 뭐 그건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근데 워낙 희한한 예, 일들이 많이 윤어게인이 있었잖아요. 네. 윤어게인이 이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일구월심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제는 깜빵에 가 있고 이제 뭐 더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전일가 된 게 장동혁이에요. 이게 장동혁으로 윤석열의 후임으로 장동혁을 밀자 그래서 갔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윤석열 때 내세웠던 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가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약발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안 되니까 넘어간 게 장동혁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엔 반미 대 친미 구도로 가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간 것도 우리는 이렇게 친미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반미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돌아온 다음에 지금 이쪽에 윤호개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봐라 장동혁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친미 세력이라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는 장동혁을 생각한다. 고성국 씨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 건데 그게 뭐 워낙 쓰나미처럼 말 같지 않은 짓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면 초과죠. 왜냐하면 자기네 진영 내에서도 이게 막 무너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뭘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한 번 그래도 기사회생에 유일한 어쩜 몇 안 되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 아니었나 싶긴 한데 여튼 뭐 그건 국민의힘에서 선택한 일들이니까 국민의힘이 또 다 겪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하고요. 여튼 장동혁 대표는 원로들 찾아서 네. 인사드리고 있고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상을 받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팩트 발굴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수상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보도는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 일면 보도였거든요. 단독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쿼트가 나와요. 누군가가 네. 이렇게 말했다. 그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네.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대화를 하는 녹취록에 있었다.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전원의 보도였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이제 기사를 썼고 예. 근데 실제로는 그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사실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수상 반납하고 네. 정정보도 사과보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 나온 사실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런 사실이 예를 들어 밝혀졌어. 그러면 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당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그림상 보기 좋은 그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은 일단 국조특위에 집중을 하고 이 네. 검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거를 하고 당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 전략들을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신 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먼저 해주면 좀 부담이 없지 않았겠냐라고 하는데 당사자기 때문에 저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론사에서 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언론사가 왜 우리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근데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동아일보 반응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대통령이 할 소리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반응이 없는 게 아닌가. 제가 언론 출신인데요. 입에 이거 무섭게 입에 뻘겋게 하고 참을 수 없는 쭈꾸미의 매력이. 탱글해가지고 이게. 이거 먹고 나서 해야겠다. 네, 자 우리 신기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게 이제 반정치의 결과인데 결국에는 언론과 검찰을 총동원해서 한 정치인에 대해서 뭐 인격 살인 내지는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남은 청구서라고 할까요?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권력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 지금 반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를 너무나도 망가뜨려 왔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절실함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당사자들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또 책임질 건 책임지는 이런 쪽으로 가서 좀 한 국면을 좀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께 지적하셔도 또 반응도 없고 그냥 뭐 입장도 안 내고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이럴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을 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저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들은 좀 빠르게 이제는 좀 마무리를 져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대북송금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혹은 성남시장이었던 그 이재명 그 시장과 도지사가 상당히 네.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여기 무슨 북한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야 대통령이 무슨 트럼프가 자기 관련해서 비판하는 기사 그거 다 정정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라고 하면서 아마 조롱하고 우리 진보 진영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권력이 언론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옳다고 그동안에 주장해 오셨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라 하더라도 권력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오신 게 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주장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새 국조특위도 조용하잖아요. 네. 국조특위에서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에 방영철 부회장 나와서 돈 줬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조용해요. 왜 조용합니까? 계속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아서 국조특위에서 이거 뭐 증인하면서 계속 그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국조특위도 완전히 권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대통령 끝난 다음에 재판 안 받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그 의회 권력을 이용한 그런 뭐랄까 그 부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트럼프가 자기가 문제 생긴 거 없애려고 국회 다수당 동원해서 국회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라고 아마 우리 진보 진영에서 매우 심하게 공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검찰이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다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그 검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았어야죠. 그리고 국조투기가 지금 조용해진 것은 뭐 이원철 검찰총장이 나온 다음에 찍소리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밝혀질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자, 이 검찰의 조작이나 이런 행위들이 뭐 녹취록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론이 자정작용을 해야죠. 본인들이 그 당시에 검찰이 발표했던 내용, 검찰이 흘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았으면서 오보를 했던 게 있다면 이걸 바로잡을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네들 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 상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발언 못합니까? 언론은 뭐 탄압하고 언론사를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자정작용 못하는 데에 것에 대한 한마디 정도 멘트를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 당사자니까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멘트였다고 그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만 보태면 네. 조작 수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바로 잡는 노력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증거를 채집해야 되고 빨리 이것도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로서 또 권력자로 지금 서 있는 거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건 맞으나 네. 그럼 이 사안을 그럼 그대로 5년 동안 그냥 다 놔두고 구경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많겠지만 네, 저는 네. 대통령께서 충분히 요 정도의 메시지는 낼 수 할수 있는 있다? 것이고 전 빠르게 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윤경 기자가 네. 또 오늘도 골라오신 아주 주옥 같은 뉴스들 네. 한번 펼쳐놔 볼까요? 마라톤 42.195 풀코스에서 2시간 안쪽에 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영상.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2시간 안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 거겠죠. 제가 달리기를 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100m를 16초로 15초, 예. 뛰면서 42km를 16초로 뛴 거예요. 아, 저 사람 계속 따라다녀도 한순간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력 질주를 한다 이거죠? 계속 전력 질주 중이에요 지금. 와.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고요.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지금 1시간 59분 30초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들어오는 장면까지도 보면 힘이 남아서 한 10km 더 뛸 기세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쌩쌩했어요. 네, 엄청난 기록. 아, 죽을 것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보세요. 더 달리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게 어떻게 저렇게 달리는 거지? 지금 대회 4번째라는 4번 다 우승했고 그리고 2등한 사람도 이 2시간 몇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안 보이지만 2등한 사람 2분 1시간 59분 40 몇 초인가? 그 벽을 2등한 사람도 깼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같이 기록이 상승된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논평하라면 계속 떠들 수 있는데 저기 뛰라는 건 뛰는 건 못하죠. 10분도 네. 못 뛰죠. 근데 근데 맨발에 아베베라고 있었어요. 아, 맨발로 42km를 뛴 사람. 에티오피아였나요? 에티오피아. 그렇죠. 그 사람이 아주 전설이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연달아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대단한 지금 한국 기록이 계속 2001년에 이봉주 선수가 2시간 9분 43초 한 뒤로 이게 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2시간 반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2시간 반이요? 네, 그러니까 월드 레코드랑 너무 차이 나는 거 그 아니에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작년인가 이봉주 선수가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다들 훈련하지 않고 나약하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25년째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고 한국에 이제 뛰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졌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엘리트 체육이나 요 선수 체육 같은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다들 배고라가면서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막 너무 힘든 그러니까 달리기 아니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선수로도 열심히 뛰고 좀 목숨 걸고 뛰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갔다. 뭐 요즘 나쁜 엄청 많이 뛰어요. 네, 뛰긴 그렇죠? 진짜 많이 뛰죠. 엄청 많이 뛰어요. 네. 아, 저도 뛰는데 저는 일산에 사니까 일산에 네. 호수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20몇 년 된 클럽이에요. 근데 일요일 아침마다 6시에 뛰는데 깜깜할 때 네. 그냥 뭐 한 200명씩 와요 거기. 그래서 그 깜깜한 호수공원을 뛰다가 보면 이제 해가 뜨고 뭐 이래서 진짜로. 근데 달리기는 거의 일종의 중독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중독.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그 명상하잖아요. 아,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뛰다 보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 발소리하고 호흡밖에 생각 안 나요. 아, 그때는 막 저 선거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 안 나요. 장동혁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 안 나요. 장동 생각도 안 나고. 박미 아무 생각.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마라톤 네. 생활체육인은 많아졌고 네. 엘리트 체육은 좀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근데 실제로 지난 2월 대구 마라톤에서 우리 남자 1위 기록이 2시간 20분이었는데 그때 여자 1위 기록이 2시간 19분이었다고. 아, 전 케냐 세계? 선수. 예. 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조금 기록이 늦어졌다.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뭔가 다 같이 뛰는 게 더 좋죠. 네, 많이 뛰면 더 좋은 거지 뭐. 예. 네.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네. 그 물티슈로 혹시
항문을 닦는 분이 있나요? 아 그거를 여기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미안합니다.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닦지 말라. 항문을? 예, 이게 오히려 물티슈로 이게 오히려 예? 치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뭘 가져온다고요? 치핵이라고 아, 이 지금 예. 치핵. 의학 네, 용어니까. 네. 치질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골프공처럼 밖에 이렇게 달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입니다. 자 여기 일단 습관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화장실 습관 어떻게 하면 좋냐? 완벽하게 닦아내려는 집착을 버리고 잔변만 가볍게 제거한다. 비데나 샤워기를 이용해 약한 수압의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낸다. 젖은 상태로 두지 말고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이제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이 줄어들고 저희한테 쭈꾸미 시식을 그다음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애기들이 말이야. 깨끗한 것도 좋은데 말캉말캉한 이 쭈꾸미를 먹게 하신 다음에 네. 아니 후배시잖아요. 왜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도대체? TPO가 이거 원래 똑똑해서 잘 컸어요 자기가 혼자서. 네. 네, 여튼 항문은 너무 빡빡 닦지 말고 네. 물티슈로 너무 반복해서 닦지 죄송합니다. 말고. 오늘 악플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 얼른 하나할게요. 네. 고유가 지원금 받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내가 고유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결제할 때? 네, 결제를 딱 하려고 갔는데 야 유가 지원금 받았는데 주유소에서 왜 안 돼? 라고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장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부자인 게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면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긁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옛날에 우리가 민생지원금 받았을 때 다 똑같았습니다. 그 업장이 작은 식당이라도 연매출 30억 원이 넘으면 거긴 대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싸우지 마시고 네. 좀 작은 데 가야 네, 되겠구나. 작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저는 요즘 참 뿌듯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광고할 때 들어오면 일일이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상이 탁 들어오면 알아서 착착착착 패널분들이 다 알아서 제 것까지 챙겨줘요. 이제 광고가 너무 이제 생활이 된 겁니다. 하여튼 세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드신 게 뭐였다고요? 맞습니다. 탱글 쭈꾸미. 이렇게 탱글한 쭈꾸미를 또다시 우리가 살면서 맛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탱글합니다. 저 이거 장난만요에도 처음 나왔을 때 쭈꾸미 이거 나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드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맛있네. 예, 한 팩에 600g. 네, 한 근이죠. 고기 한 근인데 요 한 팩에 18,900원. 세 팩으로 가면 한 9인분쯤 나올 텐데요. 37,900원. 다섯 팩이 가면서 56,900원. 정말 가격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쭈꾸미가 요즘 보통 식당에서 드시면 1인분에 한 200 몇십 그램 이렇게 주면서 그거 한 2만 원대 정도. 네, 싼 집값 10,000원대 후반에 먹거든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죠. 다만 요즘에 주문량이 조금 늘면서 쭈꾸미 원물이 조금 덜 들어오면서 상품 생산 및 배송이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쭈꾸미가 많이 안 잡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라고 배송 메시지 적어주시면 다른 그 어떤 주문보다 빨리 배송을 해드린다고 우선적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거 약속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맛있게 가장 빨리 보내드리는 요 링크를 잊지 마시고 꼭 맛있는 탱글 쭈꾸미 댁에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시훈 대변인님은 이미 주문을 해 드셔보셨고요. 네, 그리고 집에 가면서 또 주문하려고요. 또 하셔야 됩니다. 하는 김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늦으면 또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 변호사님도 제가 볼 때 한 3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5팩 가겠습니다. 5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5팩 나왔는데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일 최고위원께서는 몇 팩을 주문하실까요? 네, 5팩 가셔야죠. 빨리 끝내요. 아까 가장 먼저 다 완식 가져놓고 나 빨리 먹고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이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들 일하시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